장호진. 네, 장호진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신문사항을 준비한 건 없고요. 지금 주신문사항 관련해 가지고 한 두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이시원 피고인, 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장호진 피고인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37항하고 60항 관련해서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검증 관련해서 2023년 12월 15일에 공식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의뢰를 받아서 검증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2024년 1월 8일에 법무부의 검증 보고가 있었고 1월 18일에 공식기관 비서관실에서 문제없음이라는 공식 검증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네. 당시에 장호진 피고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교부 1차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검증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 1차관으로 근무하실 때나 또는 국가안보실장 근무하실 때 인사 검증과 관련한 주된 담당자인 피고인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뭔가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또는 뭐 협조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뭐 그런 것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한 출국 검증 관련된 부분을 좀 한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출入관리법상 이 출국 금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국 금지 여부를 본인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출국 금지된 본인은.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영장이나 이런 거 없으면 아마 없어요. 영장 없으면 개인정보이기 네.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그 항목에도 출국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인사검증할 수 있는 분들도 본인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검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목에 출국 금지가 있었다면 이제 동의 항목에 출국 금지 여부도 넣었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제출하도록 했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자체가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동의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께서 물은 사항인데, 자, 지금 출국 금지가 지금 2023년 12월 7일 날 최초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개월마다 계속 연장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24년도 3월 4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인사 발령이 난 직후에 다시 공수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것이 보통 아까 피고인께서도 오랜 검사 생활을 하셔서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현재 생각하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질의하시는 거라 제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출금은 기간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고, 출금을 했다면 소환이 신속하게 소환에 필요한 사전 조사 후에 신속하게 소환 조사를 하고 출금 계속 여부를 빨리 판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통지가 안 된 것은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의 주소를 불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통지를 못한 것인 거죠. 저도 이 공판 과정에서 공판까지 알게 되신 네, 거죠. 그렇게 알게 만약 됐습니다. 이종수 전 국방부 장관의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불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에서 이종수 장관의 어떤 출국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수 장관은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요 지금 우리 임성근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관련해서 제가 한 개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세요. 지금 아까 질문이 취지가 그게 아닌 이게 지금 이제 출국 금지를 하려 그러면 출국 금지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12월 7일 날 했고 1월 8일 날 했고 2월 7일 날 해서 이제 출금을 2회 연장 합계 3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3회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주 우려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출국 금지 출금하면서 통보 유예 조치를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무부에. 그런데 3차 연장, 그러니까 네 번째 출금을 할 때는 통보 유예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출금 대상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때도 본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 불상으로 해가지고 통보 유예를 시켰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딱 나옵니다. 여기 출입국 심사과 3월 7일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고 이거는 위법 아닙니까? 주소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고발이 됐고 이제 3월 4일 날 발령이 났는데 발령 나고 나서 지금 3차 연장하는 이 출금 연장에도 지금 아까 같이 그렇게 주소를 불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보 유예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사 검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소환 요청을 공수처에서 하게 되면 이종섭 장관에 대한 소환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공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언론에 오픈하고 공수처에 출석하는 과정부터 전부 기자들이 찍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소환 요청하고 또 비공개 소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이거는 네. 검증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대사로 내보내기가 이제 만약에 한 번 조사받았는데 동석한 변호사가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기소되기 어렵다. 이건 무혐의다. 해서 어떤 근거로 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조사 한번 받았고 공수처에서는 상황에 따라 또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건 대사 발령 내지는 아그레망 추진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가정적인 아니,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인사 업무를 좀 많이 하셨으니.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소환 조사가 됐다면 네. 후보 대상자한테 검증 대상자한테 어떤 혐의냐, 어떤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냐,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혐의의 중함과 경함, 또 저희는 또 법조인이니까 그에 따른 아마 사건의 향후 향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증 의견을 재검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도 이번에 이거 재판을 지금 받으면서 나온 얘기들하고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소환할 수도 있고 출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에 3차 연장할 때 주소까지 불상이라고 해가지고 통보 유예를 시켜서 이렇게 출금을 전체적으로 4번이나 하고 한 것이 결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연말 되니까 외교부 통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갔을 거고 또 이종섭이 사임했을 때 내가 장관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은 그냥 쉬기 뭐하니 좀 방산 관련 어떤 특사나 대사 같은 걸 한번 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보도가 나가고 하니까 이거를 선거 때 좀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서 그런 생각 좀 안 들었어요? 마지막 3월 달에?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시원 피고인 측 반대 질문 하시죠. 비거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1항과 5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기록 회수가 특정인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항, 3항, 4항, 6항, 7항, 8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9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법률 검토 결과 당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군사경찰의 권한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군사법원법이 이제 몇 차례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개정이 되면서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 자체가 경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이런 광범위한 조사, 자료 확보 그리고 이첩 당시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군사보험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또 기반해서 그렇다면 피의자 특정이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가사 군사 경찰이 피의자 특정을 꼭 해서 보내야겠다 한다면 그런 측면까지 더해서 거기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확립된 일반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10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1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들과 군사법 제도 개선을 검토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조태훈 실장이 연락을 받은 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시면서 이 군사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법률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 법무조직위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휘관이 법률 조언들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법률 참모 기능을 강화하고를 포함해서 군사법 제도가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하고 저희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TF처럼 활동을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록 회수 이후 국방비서관 등 군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도 사건 기록 입촉 보류 명령에 대하여 지휘계통 전원을 일괄 입건한 것이 법리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였지 특정인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정인을 피의자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14화 묻겠습니다. 김종구 전 몽골 대사는 23년 5월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 등 피의 사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2023년 12월경 기소되어 2025년 9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정당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정확한 일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대략적인 진행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4항 묻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종구 전 몽골 대사는 22년 12월경 대사로 임명되었고 23년 12월경 기소가 되었으며 24년 3월 18일 후임 몽골 대사가 임명되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기사에서 그런 취지를 봤는데 사임 시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재국인 몽골에 재임하던 김종구 전 몽골 대사가 재임 중 귀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김종구 몽골 대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유받았습니까? 피의자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대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청받고서 당시에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시던 우리 조태영 실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17항 이렇게 조태영 안보실장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국내로 오셔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인 그 방법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경찰에 그런 상황을 전달했던 기억은 납니다. 변호인 신문기사한테 조태용 안보실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예, 예, 다른 네. 그때 국가안보실장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네, 요청하신 거 네, 맞죠? 네, 2023년 5월 달이면 네, 그럼 그때 조태용 피고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태영 실장이 네, 조태용 맞죠? 실장님께 예, 네, 네, 맞네요. 예. 네. 예. 예. 18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김종구 몽골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종섭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구체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이종섭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특검 제1회 피의자 조사에서 특검 수사관에게 김종구 몽골 대사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이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 제1회 피의자 조사 당시 수사관이 김종구 몽골 대사 관련 피고인의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차피 2회 조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2회 조사 때 기재하자고 해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렇게 수긍했습니다. 22항입니다. 피고인은 특검 제2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김종구 몽골 대사의 소환 조사에 협조한 경험을 진술하였으나 조서 열람 시 해당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282번 6829쪽 피의자 신문조서 2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피고인의 특검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아래의 답변은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기재를 요청한 다음에야 조서에 반영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현직 대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경험과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한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해당 사실은 이 사건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존부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몽골 대사 소환조사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 목록상 해당 사실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나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증거 기록을 한번 봤는데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26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달여 정도입니다. 27항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았다면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네,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도 그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3년 12월 15일 인사비서관실로부터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받아 24년 1월 18일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은 약 1개월 이상 소요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관련 별도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내 담당자에게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관련 별도의 지시를 한 사실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피고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종섭이 자기검증 질문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증거 목록 순번 224번, 5126쪽, 5227쪽 서원식 진술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서원식은 특검 조사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상세 검증 보고서와 요약 검증 보고서뿐입니다. 자기검증 질문서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확인 후 폐기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서원식의 진술은 사실이죠?
그 어디서 폐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기 검증 질문서를 그 전달받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확인 후 폐기한다라는 내용은 몰랐네요. 그거는 예, 조사 과정에서 기록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전달받아서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피고인은 애초 이종섭의 자기 검증 질문서를 보고받거나 송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거목록 순번 179번 4027쪽 검증보고서 상세보고랑 증거목록 순번 179-1번 4035쪽 4037쪽 검증결과 요약 이종섭, 그리고 증거 순번 275번 6282쪽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보고서가 발췌 삽입된 부분입니다. 각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게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상세 그리고 요약 검증보고서 내용이거든요. 두 개가. 그리고 밑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보고서인데 이는 모두 여기에는 모두 이종섭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증거목록 순번 164번 3719쪽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편람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을 위해서 이종섭이 작성한 개인정보 동의서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편란에 따르면 인사검증 대상 항목 중 출입국 항목에는 출입국 현황 자료 및 국적 기록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이전에도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시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전혀 없었죠? 네, 없습니다.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관례적으로도 그 검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검증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저희가 미처 검증 대상에 넣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생기면 하나씩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던 건데 그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출금이 문제됐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해서 사실 출금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것을 검증이라는 뭐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저희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39강입니다. 인사검증의 주요 항목은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되는 공지의 사실보다는 대상자의 공부상 기록, 개인정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재산 축적, 납세, 주민등록, 학위 취득, 병역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지가 주요 대상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의견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네, 문제 없음, 다소 부담, 부담, 결격으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했었습니다. 그 중에 다소 부담은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음과 부담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음은 뭐 말 그대로 문제 없음이고 부담은 뭐 도덕성, 준법 정신, 역량 그리고 또 업무 역량에 대한 세평이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 정부 정책의 기조와의 적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이 임명이 될 경우에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 부담, 그러니까 부담과 문제 없음 사이에 있는 그 영역, 회색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소 부담 의견은 공직 수행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어떠한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종합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검증 종합 의견이 초기에 달려서 왔을 때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이후에 없어진 이후에는 제가 별도로 그거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종섭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검증 종합 의견을 문제없음으로 승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 쟁점화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당시 야당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수행에 있어서 결격이라고 흠결이라고 제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당시에 있었던 여야 간에 상당히 극한적으로 대립했던 그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탄핵이 비일비재했던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45항입니다. 호주 대사 임명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피고인이 수행한 인사검증 결과가 다소 부담이나 심지어 부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인사 권한에 기하여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수행한 인사검증 업무는 기관 내부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었죠. 네, 그 인사권 행사 자체의 가부를 저희가 기속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47항입니다.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4년 3월 6일 20시경 MBC의 단독 보도를 보고 난 다음이었죠. 네, 그때 홍보수석실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26년 2월 11일자 공판 준비기일 조서 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특검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4년 3월 5일 17시 20분경 법무부로부터 이종섭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4년 3월 5일 저녁 무렵 법무부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죠? 없습니다. 피고인은 24년 3월 5일자 법무부 내부 정보보고 문건에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특검 피의자 조사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참고자료 12, 2004년 3월 5일자, 이게 오타입니다. 2024년 3월 5일자 뉴시스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6일 아침 무렵에 출근해서 언론 보도 스크랩을 확인하던 중 이 공수처, 해병대 수사 차질 업계 검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관계자는 이전 장관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는 등 기사 내용을 보고서야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딱 저 기사를 본 것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관련 보도들의 기조가 저 방향이었습니다. 저 보도를 보고 공수처가 뭔가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 혹은 하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언론 보도 스크랩을 확인한 다음 24년 3월 6일 오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보도되는 공수처의 입장을 비추어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종섭에게 연락해서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해 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종섭의 출국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면서까지 출국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임명된 대사가 공항 출국장도 통과하지 못하고 출국 금지된 상태여서 출국장도 통과하지 못하면 아까 그 검사님 주신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재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고 또 그 국가 위신에도 영향을 끼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과가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미리 확인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보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5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4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24년 3월 6일 20시경 MBC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까 홍보수석실에 연락을 받고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그 후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공수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신데 제가 정해진 순서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반대신문 이따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종구 몽골대사 소환 조사에 협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반대신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소환이 필요하다.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직 대사니까 그 요청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실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공직기관 박종현 비서관님께 행정관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아니면 경찰청 본청에서? 저는 연락이 온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는 못 들었고 건가요? 네. 네, 박종현 행정관이 경찰에서의 요청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을지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검사 입장에서 네,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예를 들면 중앙지검에서 만약에 대사로 가 계신 분을 소환 조사한다고 네. 했을 때는 부장, 차장, 중앙지검 검사장 네. 통해서 대검 뭐 플러스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가고 거기서 국가안보실까지 가고 청와대가 아니었죠. 뭐 어쨌든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리고 국가안보실까지 가서 그리고 외교부에도 아마 연락이 갔을 거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 것이 너무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취지를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어차피 피고인께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님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들을 보좌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에 다 파견을 보내고 각 부처를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석비서관실, 비서관실들을 나눠 있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없는 현직 대사일 때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대통령실에서 외교부 쪽과 조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경찰에서 어떠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시 안보실장께 말씀드렸고 당시 안보실장님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셨던 거고 그래서 소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주셨나요? 외교부 쪽에 어떻게 통지를 했다는 건가요? 안보실 이후에 외교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도 시간이 경과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김종구 대사가 국내로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기소 또는 불기소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요 지휘니까 아마 현직이었다면 뭐 기소 예정이다라고 얘기는 좀 들었을 수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보고 그리고 경찰 세평 국정원 신원 조회까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인사검증 결과를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 경찰, 국정원 막 각종 자료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네. 근데 좀 전에 주신문 할 때 말씀하셨던 게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고발, 특검법 발의, 탄핵 추진, 국정조사 그리고 공수처 압수수색 이런 언론 보도를 본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수긍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반대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인사 검증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것은 큰 검증 항목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그런 뭐 의혹의 한 가운데 있고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검증은 그러니까 이분이 공직자로서 그 업무를 행하실 때 혹시 하급자에 대해서 혹시 무리한 요구나 아니면 부당한 걸 한 게 없는지에 대한 경찰들이 수집하고 있는 세평 그 다음에 국정원 신원조사에서 밝혀진 혹시 안보위해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 또한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한 납세, 부동산 거래, 그 다음에 재산 상황,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자원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보는 것이 그게 주된 인사검증의 업무입니다. 네, 오히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인사권 행사의 문제인 것이죠. 인사권 행사의 문제고 저희는 그 인사권 행사하실 때
미처 보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행사하시는데 이분이 아파트가 몇 채인지, 이분이 농지를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납세를 소홀히 한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 알고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없으니까 내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도덕성, 준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와 맞는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인사 업무는 제가 못 해봤지만 네, 네. 할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법무부 인사 업무 네. 하는 검찰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검찰과에서도 사실 어떤 특정 검사에 네, 대해서 뭐 언론 보도가 됐다든가 이슈가 되는 네. 거는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라는 거는 인사 검증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그 검증 자료 아닌가요? 근데 검사 인사도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하거나 주요 보직에 못 둔다고 판단하지 그런 건 않죠. 아닌데. 네, 그래도 그것처럼 그건 기본 밑자료 아닌가 싶어요. 그것처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됐던 많은 보도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보도만, 그리고 또 야당이 당시 제기하고 있던 의혹만 가지고 이분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걸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수사 목적으로 출국 금지 하신 적은 당연히 있으실 텐데, 네. 그 출국 금지 대상자가 공직에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해제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 이 최혜병 수사해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소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 전 간부들이, 그러니까 2014년 1월 또는 2월부터 이제 6월, 7월까지 이 소환 조사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든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종섭 장관님의 호주대사 부임 지시를 부임 지시, 인사검증 의뢰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님께 왜 이종섭 장관님을 이 시점에 호주대사로 부임시키려고 하는지 질문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전달받으신 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적은 없고 네. 뒤에 이제 뭐 기관이 경과를 많이 하고 문제가 여러 차례 뭐 제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하에서는 방산협력이라는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유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아까 어쨌든 참모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인사권자의 지시에 뭐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그에 따랐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왜 이 시점에 이종섭 장관님 같이 이슈가 된 분을 굳이 외국 대사에, 그것도 뭐 우리나라랑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호주 대사로 부임시키려고 했는지 좀 제고해 주십시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쭤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수많은 인사 검증하고 그 장관 후보자 청문직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검증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겠죠. 이렇게 열심히 검증해서 검증으로 부적절한 게 나왔다면. 근데 인사권자의 내정 결정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하지 않다라고 바로 말씀드리는 거는 글쎄요, 제가 행한 업무 그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 재반대 신문. 저희가 먼저 한 가지. 예, 순서대로 하시죠. 예,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 관련인데요. 지금 공수처가 뭐 요즘에서야 되게 주목도가 높지만 사실 처음에 출범하고 몇 년 동안은 사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2021년 출범하고 2023년 말까지 사실 공수처가 기소한 건이 3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의 경우에 보면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수처에 이제 고발된 건이 사건이 접수된 건이 2,401건인데 그 중에서 공수처가 직접 공소 제기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공수처가 존재감이 없고 고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고발이 됐다 이런 사실만으로 뭔가 크리티컬하게 느끼거나 뭔가 검토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압박이 있었으면 사실 그거는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 별도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정상? 뭐 고발이 접수된 수사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니고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사정만 가지고 이게 흠결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원 피고인 측에서 제 반대 신문. 예, 물어보시죠. 지금 아까 특검 측에서 반대 신문에 제주 신문에서 지금 김종구 몽골 대사가 어떻게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그 경위를 아냐라고 해서 경찰 어느 쪽에서 어느 결재란을 거쳐서 했냐라는 거는 그 피고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당연히 특검이 그거를 조사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논리는 대사로 나가면 소환 조사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가 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미 이종섭 대사 전에 현직 대사를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소환 조사해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까지 된 사례를 진술을 했으면 이것은 기소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네, 저는 확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사만 확인해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2023년 6월 15일자 기사에도 보면 분명히 지난달 김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해 영등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기사만 확인해도 지금 피고인이 수사기관 특검 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기사 검색해서 나중에 봤습니다. 그러면 특검 측에서 지금 피고인에게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검찰이나 외교부나에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이 소환 조사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루어졌을지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록에는 그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물어보실 분 없으세요? 제가 아직 피고인 진술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오늘 궁금한 내용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군수사 기관이라든지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군인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권 등등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건 담당 업무 때문에 취득하신 건가요? 네. 이 사건이 이제 8월 2일 날 예. 기록회수에 관여하고 나서 이제 공직기강 위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그 근거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국방부에도 물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2023년 8월 2일에 이제 그때 제가 검토하신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 검토했고 또 예. 공직기강 비서관을 사직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 소환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 검토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겁니까? 제가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거 검토하고 검토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공직기강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저는 당연히 그것은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군인이 사망했는데 군에서 군인이 사망했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혹시 과실을 저질렀을 사람이 군인이라면 제가 군법무관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군수사기관이 했었는데 그 직전에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제 인적 관할 아니고 사물 관할이 이제 군사법원에서 빠져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첩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민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규정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군인 등의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지금은 외우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규정에 대한 이름이 뭔지 여러 차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물어보면서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조태용 피고인이 기록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전화 걸으신 건가요? 8월 2일 12시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전화를 처음 받았고 정식 검토 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관련 업무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검토를 해보시니까 군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권한이 없더라.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다면,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의자와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곧 수사권인데 수사권이 배제된 군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해보고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을 왜 회수를 합니까? 네? 기록을 회수를 왜 합니까? 기록 어차피 군에서는 네.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사안인데 네. 뭐 하러 기록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피의자 특정에 관한 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 건가요? 일단 장관의 명령에 반한 이처입니다. 장관은 군사 경찰 업무에 대해서 최고 지휘 감독자입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거꾸로 하시는데 피의자를 특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을 다 특정해서 보낸 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하는 다시 거지. 한번 검토해서 뭘 하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피의자 특정 자체. 피의자를 좀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다시 보낸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장관의 명령에 반한 군사경찰 최고 지휘감독자인 장관의 명령에 반해서 기록이 이첩됐다면 공직기관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건데 그 결과가 시정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도 결재 안 받고 영장 넣었다가 영장도 반환받은 사례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그럼 이제 이 절차상 장관의 명백한 명령에 반해서 이첩이 됐다면 그 이첩 기록을 이 이첩 행위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초기에 이첩에 제가 관여할 때는 당연히 이것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번 분이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뒤에 들었는데 그때는 당시에 있던 부소대장인 부사관부터 사단장까지 8명이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이 됐다. 그러면 저도 사실 뭐 검사로 일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산업재해 사건도 많이 했는데 현장에 뭐 대리부터 회사 사장까지가 전부가 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피의자가 된다. 이 경우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군수사기관 해병대 수사단의 피의자 특정에 관한 판단이 법률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를 위한 장관의 지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준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그 재검토 기관은 제가 알기에 국방부 조사단이라고 국방부 군사경찰기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재검토하게 된 경위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 못합니다. 재검토에서 합당한 범위로 피의자 범위를 줄여서 피의자 보내자는 범위를 생각은 줄이다기보다 만약에 8명이 다 피의자로 특정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과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말단 현장 지휘관부터 현장에 없었던 최고 지휘관까지가 전부가 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는 게 과연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피고인 말씀은 그렇게 피의자를 특정할 권한이 군에는 없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돌려받아서 재검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그 국방부 조사단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이첩했습니다. 나중에 네,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저한테 당시 이종수 장관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피의자 특정하는 게 안 맞습니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결국은 피의자를 특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다면 저는 아까 그 진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를 특정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피의자를 굳이 특정한다고 한다면 그럼 좀 더 그 법률에 정합하게 또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지금 세워주신 그 기준에 맞게 판단된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수사권이 없는데. 결국 다시 피의자가 된다는 게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의견을 붙이지 말고 다시 보내자라든지. 저는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군 수사기관 특히 군사 경찰하고 군 지휘관들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습니다. 네. 지금 여기 기록에서 보시면은 나오지만 그 예전에 몇몇 사건에서의 약간 부정적인 그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군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좀 저어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지휘권이 있는 지휘관들이 군사 경찰의 결정을 못 바꾸는 상황이 되면 결국 그 현실적인 상황 아래서 가장 법률에 정합하게 관련자들의 권리가 가장 덜 침해되는 그리고 나중에 관할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판님 기록에 있는 걸 한번 변호인 입장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이전 피고인이 연락을 받은 건 그런 내용을 전혀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피의자야.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못 가지는 것은 피의자를 넓혀서 하든 좁혀서 하든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피의자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 방향성을 좁히냐 넓히냐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맞았냐에 대해서 군사경찰 말고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봐라.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하길 바랬던 건가요? 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특정 없이 그냥 보낸다. 이게 맞다. 저는 생각했으니까. 재판장님, 그게 그런 생각이시라면 네. 아예 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검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원래 표시를 할 권한이 없고 표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의견 낸 것조차 지금 저희가 의견 낸 것 종합특검에서 직권남용이라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견 낸 것조차 경찰에서 그 헌병 군수사 네. 경찰관의 어떤 의견을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망 사건 기록을 봤는데 네. 피의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네. 수사는 어차피 전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그걸 회수해가지고 국방부에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거기에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붙이고 해서 다시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 수사받는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요?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의자가 다시 재정리돼가지고 갔을 때 경찰이 아마 제 생각에는 군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한 사람만 초기 입건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기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가 군수사기관이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의자들 입장에서 네.
그리고 향후에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예, 그리고 위해서. 향후에 이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전례가 되어서 향후에 군수사기관, 군사법기관, 민간수사기관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을 자꾸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막 틀어서 왜곡했다. 그랬다면 기록 갖고 와라 그래서 기록에 있는 걸 증거를 빼버리고 막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까지 조사된 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라는 건데 그게 오해받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이렇게 기록 회수 문제라든지 군수 사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신 분이 비서관이 있다면은 본인 맞으실까요? 다른 분도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든지 검토를 해봤다든지. 제가 제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법무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혐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 이종섭 장관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종섭 장관님은 피의자는 아니었고요. 어떤 혐의를 말씀하시죠? 수사 외압 뭐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수사 외압 사건. 예. 그 사건에 관해서 뭐 좀 약간 혐의에 대한 가닥이라고 할까? 이 혐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뭐 이런 가닥을 잡는다면은 비서관 중에서는 네. 피고인이 제일 네, 그래도 사건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상의하시거나 논의하신 적 있나요? 상의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네, 물어보시지도 않으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 아니, 건지요? 뭐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나중에 처벌이 안 될 거다라든지 처벌 가능성 크지 않다든지 네,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지금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수처는 지휘 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기관인데 저희가 그거를 뭐 전망을 제가 해서 보고를 하고 한들 그거를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며 대통령께서도 검사 경험이 충분히 있는 아니 지금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해서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결론까지 내리셨는데 네. 혼자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드려 가지고 뭔가 변화가 오거나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공수처라는 거는 저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인사권만 대통령에게 있는 기관입니다. 이후에도 쭉 본인이 검토하신 내용은 혼자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검토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군수- 이종섭 네. 장관의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한 거는 없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발이 돼 있고 그 고발되어 있는데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업무에 관여해서 과연 이종섭 장관의 그 의도나 행위가 이 부분이 진짜 그 범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 지식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지 이종섭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검토하고 이 부분을 리서치하고 했던 것은 없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으면은 이종섭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공직자 인사검증은 본인이 하신 건가요? 그 이종섭 장관은 아마 인수위의 인사검증팀에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 본인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장관 임명 당시에 인사검증은 장관 임명 당시에 예. 누구의 어느 장관 임명? 이종섭 장관 그 지금 우리 인수위법 법인지 제가 영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취임하시면 장관들이 이제 국무위원들이 바로 임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니까 인수위단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관여를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인수위에 있는 그 인수위가 취임 한 달까지 아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직기관 비서관에 임명됐을 때도 검증 기능이 인수위 조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인수위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일하게 했고 그 법무부를 통해서 검증을 아니죠. 그때는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취임 이후에 생긴 조직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예전 공직기강 비서관실처럼 1차 검증부터 결론까지 거기서 다 냈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모양이죠. 동의 받았어요. 인사정보관리단도 조회권은 다 동의에 기초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 12월 달 인사검증 하실 때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에 알던 내용들이 아니셨겠네요. 이종섭 장관의 그 대사 관련한. 네. 그 무렵에 혹시 이종섭 전 장관 이외에 뭐 이슈가 됐다든지 좀 중요 인물이라든지 검증 진행하신 같은 시기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정확히 바로 떠오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 보고 하면은 혹시 제가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장관인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분 아니었나요? 누구 말씀하시죠? 이종섭.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가시는 부분은 뭐 신경이 쓰인다는 게 저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아까 1000명 말씀하셨는데 네. 1000명을 다 똑같은 관심도를 두고 처리하지는 그렇지 않으셨을 것 않죠. 같고. 청문직이 제일 어렵습니다. 청문직은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를 저희가 청문직이라고 그 얘기해요. 시기에 그럴 만한 일이 있었냐는 거죠. 예, 피고인한테 듣겠습니다. 예, 피고인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연말에 2023년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안 나는 건지 없어서 안 나는 건지는 잘 주신문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임명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신경을 그렇게 안 들려요. 썼다는 예. 답변이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들렸어요. 예. 제가 수많은 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검증 내용 하나하나를 세세히 기억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그 비슷한 시기 중요한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청문직인데 말씀해 뭐 청문직이 뭐예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를 저희가 청문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강도로 청문회 그 인사검증을 진행합니다. 2023년 말에 그럼 새로 뭐 그때 인사청문회 뭐 거칠 만한 말씀처럼 그때 보니까 그 총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사직하셨거든요. 그때 아마 인사검증 수요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사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네,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대사로 임명됐다는 건 외국에 나간다는 네. 뜻이잖아요. 외국에 나가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네, 직역이잖아요. 근데 이 해당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증인도 검사, 네. 아니 피고인도 검사셨으니까 수사 대상자가 출국 금지 되는 거 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 금지에 걸려서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던 건가요? 네. 그때 뭐 수사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이켜 보면 저희가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당시에 뭐 장관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을까, 그리고 국내 그 생활 기반이 계신 분인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라도 혹시 외국 못 나가는, 아니 그 수사를 안 받는 분이면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더군다나 지금 피고인 말씀은 이분 뭐 수사 받고 있지만 본인 주관에 따르면 그거는 걸림돌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무슨 의견을 내든 주관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주관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인사검증을 한다면은 다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재산 문제가 뭐 네. 있는지 뭐 다른 거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거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분 대사 임명됐을 때 혹시 수사받고 있어서 출국 금지 걸려서 못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사검증 항목들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항목이 증가된 것은 당시에 미처 인사검증 항목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부분도 추가하자. 그래서 인사검증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 특정
인사 검증이 네. 여기 완료하실 무렵에 네. 국방부나 이런 군부대 압수수색까지 나가서 언론 기사까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그런- 했던 게 지금 관련 보도들이 18일 밤 저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그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저 정보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셨을 수도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압수냐. 근데 왜 장관은 빠졌냐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할 수는 있었겠죠. 장관이 빠지다는 거. 그러니까 장관이 뭐 이종섭 전 장관은 압수 대상에서 왜 빠졌냐. 아 주거지. 네. 뭐 핸드폰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도 가정적인데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셨다면 확인은 할 수 있었을까요? 출국 금지 여부를.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네. 하이코리아라는 거에 자기가 공동 인증서만 가지고 하면 아니 본인을 경유하지 않고 공직 그건 기관 방법이 비서관으로서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했잖아요. 출입국 현황 자료는 저희 수사할 때 보면 뒤에 출입국 자료 붙어 있는 출국 입국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달에 혹시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정보였다고 주장하는 본인을 건가요?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을 통하는 네, 방법 네, 이외에는? 법무부에 물어보면은 법무부에서는 대답 안 해줍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 생겼을 때 야당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법무부가 수사 내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인사정보까지 통합돼 가지고 이거 그냥 괴물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차이니즈 월처럼 정보 공유 안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동의 없이 그런 조회를 하는 것은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는 누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정보 관리 주체가 법무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네. 출입국 관련 정보에 관해서 본인이 제공에 동의를 했고 지금 이 공직자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공직자인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출입국 현황 자료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출국해서 입국한 그 경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출장이 과도한 게 아닌지 공직자로서 혹시 가족 출입국도 같이 보니까 공무출장에 가족 동행해가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네. 재판장님. 물어보세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23년 말에 사실은 되게 중요 인사가 많이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피고인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보시죠 한번. 잠깐 예.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2월에 그때 이균용 후보자 낙마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인사 네. 하던 때였고 그다음에 그 12월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실 그때 막 청문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 당시 때고요.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 당시 때 인사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주요 장관들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등등,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너무나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2023년 12월, 1월 이때 집중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대사 인사는 어찌 보면 약간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업무들의 어떤 중요도에 비해서는. 뭐 저희도 이시원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뭐 재판장님이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뭐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8월 2일날 그 이시원 피고인이 조태용 그 안보실장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기록 입첩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기록을 회수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그 협조를 위해서 그 밑에 있던 경찰 출신의 박종현 행정관을 통해서 경찰에 연락을 하게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검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기록 이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그냥 협조하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재판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후에 이제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할 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개정군사법법이 그 직전에 시행이 됐는데, 그것은 군 의문사 때문에 군인에 대한 사망 사건을 그 군사법 기관이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군인의 사망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관할을 갖게 돼 있었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그 관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사경찰이 뭐 피의자를 특정해서 지금 이첩을 할 때 그렇게 이첩한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재검토하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후에 군사법법을 그 검토하는 결과에 의하면 그 아예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법률 검토 결과였고요. 그런 의견을 뭐 제시한 적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그 후에 직후에 또 그런 논란 때문에 개정이 돼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는 군사법기관이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그 설명이 잘못인데 이제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 국회 청문회 뭐 국정감사 이런 걸 거치면서 수사권 여부가 문제되니까 군사법원법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사건 이첩을 위한 인지를 위한 수사는 할 수 있다. 요거를 가로 안에 넣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없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게 개정. 지금은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 조문에는 그런 것이 없고 아예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그냥 바로 민간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그 그러니까 군사법기관에는 관할권이 없다라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아예 이첩을 위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첩이라는 절차가 필요했는지, 저도 그 규정상 보면 그러니까, 변사 사건 인계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로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건 제 최종 결론은 그거였는데 이미 뭐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뭐 더 물어보시고 확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그럼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예. 아까 출국 금지에 대해서 네네. 피고인한테 물어보시던데 그 출국 금지는 수사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인사 검증 기관이든 외부든 그 법무부에서 그 출국 금지와 관련된 그 이제 행위를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거를 다른 데다가 원래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뭐 피고인이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럼 네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와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통보 유예 조치를 갖다가 계속 해놨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아마 본인도 공항에나 나가면 아마 출국 금지 딱 되더라도 미리 알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출국 금지는 출입국 사실 확인하고 달라서 저거는 법무부 안에 뭐 인사검증단이나 법무부 그 출국 금지 담당 부처하고 사이에 공유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수사 기밀 정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시원 피고인까지 신문했고 다음 7월 20일에 서관 103호에서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박성재 피고인, 심우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인데 6시 전에 끝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많이 준비하실 건가요? 예, 주신문도 오늘보다 예. 더 짧게 간략하게 그렇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이 끝난 다음에 혹시 시간 여유가 되면은 피고인들 진술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내용 부인하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각할 예정이지만 동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간이 되면은 그날 증거 조사를 하고요. 안 되면 7월 24일에 증거 조사하고 의견 듣고 추가로 피고인 신문은 이제 없으실 걸로 알고 최종 의견 듣고 결심하는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마치겠습니다.